저작권,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개념이죠. 그런데요, 이 저작권이란 아이디어가 사실은 인쇄술이 발명되기 훨씬 전, 그러니까 이야기가 오직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지던 고대 그리스에서 그 싹을 틔웠다면 믿으시겠어요? 이번 시간에는 저작권의 아주 오래고 또 굉장히 낯선 기원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책이라는 게 아예 없던 시절. 밤마다 모닥불가에 둘러앉아 듣던 그 수많은 서사시, 신화, 전설들. 도대체 이 이야기들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이게 바로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되는 질문입니다. 정답이 뭘까요? 바로 모두의 것이면서 동시에 그 누구의 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좀 역설적이죠. 고대 사회에서 이야기라는 건요, 우리가 마시는 공기 같은 거였어요. 공동체 모두가 함께 나누는, 계속해서 흐르고 변화하는 그런 자산이었죠. 소유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네, 바로 그런 세상, 저자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던 세상으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대에는 이야기가 오직 목소리로만 존재했거든요. 그래서 공연할 때마다 계속 바뀌는, 뭐랄까,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았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야기를 들려주던 음유시인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작가가 아니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아는 이야기 조각들을 가져와서 청중의 반응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막 조합하고 변주하는, 오늘날로 치면 일종의 리믹스 아티스트나 재즈 연주자에 훨씬 가까웠던 거죠. 아니 근데 이상하잖아요. 다들 그렇게 리믹스만 하던 시대에 어떻게 호메로스라는 딱 한 사람의 이름이 지금까지 전설처럼 남게 된 걸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서양 문학사 최대의 미스터리, 이른바 호메로스 문제가 시작됩니다. 한 명의 천재 작가가 위대한 작품을 만든다는 우리 생각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질문이죠. 이 문제를 두고 옛날 학자들이 엄청나게 싸웠어요. 크게 두 파로 나뉘었는데요. 분석론자들은 호메로스 서사시는 여러 무명 시인들의 노래를 그냥 엮은 거야 라고 주장했고, 통일론자들은 아니다, 호메로스라는 천재 한 명이 다 쓴 걸 맞아 하고 팽팽하게 맞섰죠. 자, 이 표가 그 논쟁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데요. 처음 두 이론이 여러 명이냐 한 명이냐를 두고 싸웠다면 진짜 혁신적인 발견은 바로 세 번째, 구전 공식 이론에서 나왔습니다. 20세기 학자들이 밝혀낸 건데요. 알고 보니까 서사시에는 장밋빛 숨가락을 가진 새벽 같은 일종의 공식 구절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음유시인들은 이 공식들을 마치 레고블록처럼 실시간으로 조립해서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저자는 호메로스 개인이 아니라 구전의 전통 그 자체였던 셈입니다. 이거 완전 오늘날의 오픈소스 문화랑 정말 비슷하지 않나요? 자, 그럼 이런 살아있는 목소리, 흐르는 강물 같던 이야기가 어떻게 지금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책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여기가 이번 이야기의 결정적인 전환점입니다. 모든 걸 바꿔버린 기술 혁명의 순간이 오거든요. 바로 고정이라는 개념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영어로는 팩세이션. 공기 중으로 흩어지는 목소리를 붙잡아서 어떤 물리적인 형태에 딱 가두는 행위. 이게 바로 현대 저작권법의 가장 먼 조상, 시조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정이 가능해지기까지는 세 단계가 필요했습니다. 첫째, 인간의 기억에만 의존하던 입말이 있었겠죠. 둘째, 바로 신기술, 그리스 알파벳이 등장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했냐면 사람의 말소리를 거의 완벽하게 글자로 옮길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기록할 유형의 매체, 파피루스 두루마리가 나타나면서 이야기는 드디어 그 안에 갇히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이 정말 소름 돋는 지점인데요. 수천 년 전에 이 기술적인 변화가 오늘날 전 세계 저작권법의 가장 기본 원칙, 작품은 유형의 매체에 고정되어야 보호받는다는 조항으로 그대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의 연속성이죠. 자, 이제 이야기는 고정됐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이걸 소유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힘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통제하기 시작한 건 작가가 아니었어요. 바로 국가였죠. 고대 아테네아에서는 파나테나이아 규칙이란 걸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축제 때 공연자들이
호메로스 서사시를 자기 마음대로 부르는 걸 막은 거예요. A가 여기까지 불렀으면 B는 딱 그 다음부터 이어서 불러라. 이런 식으로 하나의 공식 버전을 정해놓고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시킨 거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국가의 통제가 어떻게 점점 강해졌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기원전 6세기에는 그냥 표준 텍스트를 만드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기원전 4세기가 되면 아예 법으로 못을 박아버립니다. 배우들은 무조건 국가가 보관하는 공식 대본대로만 연기해야 하고 단 한 글자도 바꾸면 안 됐죠. 문화자산이 국가의 통치 도구가 되어버린 순간입니다. 국가가 공식 버전을 만들었다는 건 이제 텍스트가 가치를 지닌 물건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자, 귀한 물건이 생기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죠. 바로 도둑입니다. 인류 최초의 지적 재산 분쟁이 드디어 시작된 거죠. 세계 최초의 컨텐츠, 해적은 누구였을까요? 아마 플라톤의 제자였던 헤르모드로스일 겁니다. 이 사람이 스승의 명강의를 몰래 받아 적어서 시칠리아에 가서 팔아넘겼다고 해요. 딱 봐도 무단복제 및 불법 유통이죠. 창작자의 경제적 권리가 처음으로 문제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용문은 정말 역사적입니다. 로마의 시인 마르티알리스가 자기 작품을 훔쳐간 사람을 향해 그는 플라기아리우스다 라고 외쳤거든요. 플라기아리우스는 당시 유괴범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내 시는 내 정신적인 자식인데 그걸 네가 납치해 갔다는 거죠. 오늘날 표절을 뜻하는 플레저리즘이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탄생했습니다. 작가의 인격권 개념이 탄생하는 외침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작품은 도둑 맞을 수 있는 재산이자 작가의 자식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그럼 당연히 새로운 문제가 생기죠. 바로 어떤 게 진짜 원본이고 어떤 게 짝퉁이냐. 이걸 가려내야 하잖아요. 고대 이야기의 마지막 여정은 바로 텍스트의 진위를 검증하는 과학의 시대로 접어듭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학자들이 쓰던 도구들 좀 보세요. 꼭 고대의 과학수사 도구 같지 않나요? 이 기호들을 이용해서 수많은 사본들을 비교 분석한 거예요. 이 줄은 후대에 누군가 써놓은 가짜 같아 하면서 오벨로스를 긋고 이 구절 다른 데서도 나왔는데 하면서 아스테리스코스를 표시하는 식으로 원본을 찾아내려 한 거죠. 특히 아리스타르코스라는 대학자는요, 후대에 덕지덕지 덧붙여진 내용들을 싹 걷어내고 오직 저자의 순수한 독창적 표현만을 가려내려고 평생을 바쳤습니다. 이게 오늘날 법원에서 보호하려는 저작물의 범위, 즉 창작성이 있는 표현을 찾아내려는 목표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 기나 긴 여정이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허공을 떠돌던 공동체의 목소리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기록 보관소에 안전하게 보관된 검증된 하나의 자산으로 이야기는 변모한 거죠. 기술과 정치가 만나 이야기의 본질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야기가 한번 물건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과연 아이디어는 다시 예전처럼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이건 수천 년 전의 낡은 이야기가 아니라 인공지능 시대의 창작과 소유권 문제로 씨름하는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직결되는 질문입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겠죠?